서둘러 성을 나서기로 하자. 식솔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여기를 떠나려는 백성들이 있을 테니 그들이 해를 입지 않도록 송건 장군이 각별히 보호하도록 하라. 아울러 장비는 선봉에 서서 길을 뚫고 관우는 후방에서 적의 공격에 대비해야겠다. 유비의 병사들이 뒷문으로 후퇴하자 여포는 손쉽게 소패성을 점령했다. 그의 부하 장수들이 군사를 이끌어 유비를 쫓았으나 관우의 청령 완화의도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여포는 유비를 끝내 죽이지 못해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더 이상 추격전은 펼치지 않았다. 서주성을 오래 비워두었다가 원술에게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기 때문이다. 그 덕분에 유비 일행은 무사히 허도에 다다를 수 있었다. 당시 허도의 권세는 더욱 조조에게 기울어져 있었다. 유비가 자신의 장수들을 비롯해 수하의 군사를 받아들여 달라는 서찰을 적어 조조에게 보냈다. 조조가 그의 간절함을 느껴 부하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유공이 나에게 몸을 의탁하려 하는구나.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물음에 부하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먼저 모사 순욱이 반대 의견을 냈다. 비록 유비가 지금은 평범한 지방의 관리처럼 보이나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훗날 세력을 키우기 전에 싹을 잘라 버리십시오. 그러나 또 다른 모사 각가의 견해는 달랐다. 저도 유비가 만만치 않은 인물이라는 평가에는 동의합니다. 따르는 이들만 봐도 그런 사실을 짐작할 수 있지요. 하지만 그는 지금 주공께 몸을 의탁하러 온 신세입니다. 만약 그를 해친다면 앞으로 누가 제 발로 주공의 수하에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괜히 주공의 인품을 깎아내리려는 자들에게 빌미만 줄 뿐입니다. 그러니 유비 일행이 받아들여 주공의 넓은 아량을 온 세상에 과시하는 편이 옳을 듯합니다. 조조는 평소 순욱을 신뢰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곽가의 생각에 마음이 끌렸다. 자신이 대업을 펼치려면 한 사람의 인재라도 더 가까이 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조는 그 길로 사람을 보내 유비를 불러들였다. 유비는 조정의 실세인 조조에게 정중히 예를 올렸다. 저와 수하의 부하들을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오셨어, 유공. 본디 여포는 의를 모르는 인물이니 나와 함께 지내면서 그의 무례를 응징할 기회를 엿봅시다. 조조는 황제에게 추청해 유비를 예주 태수 자리에 앉혔다. 그와 더불어 군사 3천과 1만석의 군량미를 주었다. 관우와 장비는 그런 처우가 썩 흡족하지 않았지만 유비를 포용하면서도 경계하는 조조의 심리를 모르지 않았기에 별다른 내색을 하지 않았다. 허도로 도읍을 옮긴 뒤 조조의 건세는 실로 대단했다. 그의 심기를 거스르고는 낮은 벼슬 자리 하나 갖기도 어려울 정도였다. 조조에게 반기를 드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런데 조조에게는 한 가지 흠이 있었다. 이따금 분별 없이 여색을 탐해 상대를 자극할 때가 있었던 것이다. 한 번은 동탁의 신복이었던 장제, 장제의 조카 장수가 유표와 결탁해 허도를 공격했다가 항복을 한 적이 있다. 그 일로 조조는 여러 인재를 얻는 기쁨을 누렸지만 죽은 장제의 젊은 아내 출씨를 탐하다가 수하에 들어왔던 장수의 습격을 받고 말았다. 그때 주공을 보호하려고 날아오는 화살 앞에 자기 몸을 던진 전위가 죽음을 맞아 조조는 크나큰 슬픔을 느껴야 했다. 그는 단지 아끼던 부하 전위뿐만 아니라 맏아들 조항과 조카까지 잃어버려 후회가 막심했지만 돌이킬 수는 없는 일이었다. 여색을 잘못 탐한 대가가 그야말로 혹독했던 것이다. 그날 조조에게 뼈아픈 고통을 안긴 장수는 분노를 품은 채 형주의 유표에게 달아났다.
그 무렵 원술은 드넓은 화남 지역의 주인이 되었다. 그 세력이 넓어지자 옥새를 만지작거리며 황제를 참칭하기 시작했다. 조정에서처럼 문무백관의 간부를 정한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처자를 황후와 황태자로 부르기까지 했던 것이다. 아울러 그는 혼맥으로 권력 지형을 넓히기 위해 여포의 딸을 황태자비로 삼으려는 시도도 했다. 하지만 여포가 그 제안을 거절하다 장훈에게 20만 대군을 내주어 전쟁을 일으켰다. 자신도 분을 못 참고 3만의 군사를 이끌어 직접 그 뒤를 바쳤다. 원솔의 대군이 쳐들어오자 서주의 진등이 여포에게 계책을 내놨다. 지금 원솔에게는 조조의 수하였던 한성과 양봉이란 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원술이 기대하는 만큼 대우해주지 않아 불만이 큰데 잘 구슬리며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것입니다. 여포는 진등의 말에 귀가 솔깃했다. 그는 한성과 양봉에게 진등을 보내 회유하는 한편 예주의 유비에게는 과거의 감정을 묻고 서로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자는 서찰을 보냈다. 이번에도 관우와 장비는 내켜하지 않았으나 유비는 앞날을 위해 신뢰를 쫓기로 했다. 한성과 양봉의 배신으로 원술의 대군은 자중질환에 빠졌다. 그들이 장훈의 진영에 몰래 불을 놓아 혼란에 빠뜨린 것인데 뒤이어 여포의 병사들이 달려들어 총공세를 펼쳤다. 뒤늦게 원술의 군사 3만이 지원했지만 전세를 뒤집기는 어려웠다. 더구나 유비가 여포에게 협력하기로 약속하고 보낸 관우가 원술의 패장병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했다. 가까스로 주랭랑을 친 원술은 회남으로 돌아와 강동의 손책에게 군사를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손책이 거들떠보지도 않아 그마저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놈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다니 도저히 화가 나서 못 참겠구나. 회남의 군사를 전부 소집해서라도 선책과 여포를 혼내줘야겠다. 그러나 마음과 현실은 달랐다. 여포에게 패한 후유증이 너무 크다며 부하 장수들이 출병을 만류하고 나섰다. 자칫 과욕을 부리다가는 더 큰 피해를 입을지도 모른다고 장수들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때 손책에게 황제의 칙령이 내려왔다. 손책을 회계태수로 정식 임명할 테니 군사를 일으켜 황제를 참칭하는 원수를 공격하라는 내용이었다. 이것은 대체 어떤 속셈이란 말인가? 손책은 황제의 칙령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에 조조의 계책이 깃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저것 곰곰이 따져보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손책은 고민 끝에 조조에게 협공을 펼치자는 서찰을 보냈다. 그것을 받아든 조조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역시 나이답지 않게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 조조는 손책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조인에게 허도의 방어를 맡긴 뒤 17만 대군을 이끌어 회남으로 진격했다. 조조는 유비와 여포를 합류시켜 원수를 공략할 계획을 세웠다. 눈앞에 이익이 있다면 금세 적이 동지가 되고 동지가 적이 되기도 하는 시절이었다. 유비는 군사를 오른쪽에 여포의 군사를 왼쪽에 배치했다. 그리고 자신은 중앙을 맡아 하우동과 우금을 선봉에 세운 다음 원술의 수춘성으로 돌격했다. 성의 서쪽을 치기로 한 손책의 군사는 이미 그곳에 진을 치고 있었다. 여포에게 당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조조와 손책의 공격을 받게 된 원술은 이풍과 양강 등에게 10만의 군사를 주어 수춘성을 방어하도록 했다. 그 사이 자신은 뒷문을 통해 회소로 달아났다.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조조는 수춘성 앞에 진을 치고 수시로 공격을 감행했다. 하지만 차분히 방어 전략을 펼치는 이풍과 양강 때문에 한 달 넘게 지루한 대치가 이어졌다. 저놈들이 끈질기게 저항하는구나. 더욱 강력한 공격을 퍼부어라. 워낙 전력 차이가 커서 시간이 지나면 수춘성이 함락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문제는 군량이었다.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전투가 길어지는 바람에 조조가 준비해온 식량이 바닥을 드러냈던 것이다. 결국 어쩔 수 없이 병사들에게 지급하는 식량을 반으로 줄이게 되었고 그것이 하루 이틀 이어지자 마침내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주공,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병사들의 사기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조조는 말없이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한 가지 꾀를 생각해내 다짜고짜 군량 책임자 왕후를 불러 목을 쳤다. 그것을 본 순욱과 곽가는 단박에 주공의 뜻을 헤아렸다. 조조는 왕후의 머리를 긴 장대에 매달아 병사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세우두라고 말했다. 또한 그 아래 왕후가 곡식을 빼돌려 식량 배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이 적힌 방을 붙이도록 했다. 결국 그것은 군량 책임자의 목을 베어 자신에게 향하는 병사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려는 계략이었다. 그것이 효과를 보자 조조는 순욱을 시켜 왕후의 집에 평생 쓰고도 남을 식량과 폐물을 가져다 주게 했다. 그리고 병사들 앞에서 나서서 큰 소리로 총공세를 펼치라는 명령을 내렸다. 모두 수춘성을 공격하라. 죽음이 두려워 몸을 사리는 자는 내가 목을 벨 것이다. 그와 같은 조조의 엄포는 빈말이 아니었다. 실제로 조조는 한 장수가 이품과 양강의 거센 반격에 머뭇거리며 뒷걸음질을 치자 거침없이 칼을 휘둘렀다. 그것을 본 병사들은 비오도 쏟아지는 화살과 돌멩이들을 무릅쓰고 성을 향해 달려들었다. 어차피 살아남지 못할 바에는 적과 싸우다 죽어야 남겨진 식구들이라도 비난받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처럼 죽기를 각오한 병사들을 누가 막겠는가? 결국 이틀 만에 수춘성은 함락되고 말았다. 그제야 조조는 이미 원술이 달아난 사실을 알고 부하들에게 추격을 명했다. 이번 기회에 황제를 참칭하는 원술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다. 하지만 모사 순욱이 군량 문제를 들어 조조를 말렸다. 비록 수춘성을 함락시키기는 했지만 군량이 여전히 모자랐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무렵 육표에게 가있던 장수가 다시 세력을 키워 허도에 눈독을 들인다는 정보가 전해졌다. 술의 목은 다음에 배기로 하고 허도로 돌아가자. 조조의 명령은 곧 모든 병사들에게 전해졌다. 그는 퇴각 준비를 하기 위해 장수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고 조용히 유비를 불렀다. 소패의 백성들이 유공을 그리워한단 말을 들었소. 내가 중재할 테니 일단 여포 장군과 화해한 다음에 다시 그곳을 맡아주시오. 내가 진등에게 여러모로 유공을 도우라 일러두었으니 아무 걱정 말고려. 그러면서 조조는 유비의 귀에 대고 무언가를 속삭였다. 입모양으로 보아 여포에 관한 깊은 이야기인 것이 짐작될 뿐 아무도 그 내용을 알지 못했다. 유비는 두어 번 고개를 끄덕이며 조조의 말에 공감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허도로 돌아온 조조에게 원소의 사찰이 전해졌다. 한때 맹주로서 동탁을 물리치는 듯 뜻을 같이 했던 장군이었기에 조조는 별 의심 없이 편지를 펼쳐보았다. 그 내용은 자기가 공손찬을 치려고 하니 군사와 군량을 지원해달라는 요구였다. 그런데 부탁이라고 하기에는 무례하게 짝이 없는 묘한 말투가 조조의 심기를 건드렸다. 이자가 정녕 나의 권세를 모른단 말이냐? 머리를 조아리며 간곡히 청해도 고민해볼 문제인데 이토록 불손하게 구는 것을 보니 혼쭐을 내줘야겠다. 얼마나 불쾌했는지 조조는 당장이라도 군사를 일으킬 기세였다. 순욱과 각가가 모사답게 조조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 나섰다. 주공 원소가 괘씸하지만 지금은 자주 말썽을 일으키는 유표와 장수를 경계해야 할 때입니다. 게다가 서주의 여포 또한 언제 우리에게 창을 겨눌지 모릅니다. 듣고 보니 그렇구나. 그럼 원소에게 뭐라고 답하면 좋겠느냐? 겨우 마음을 진정시킨 조조는 순욱과 가까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일단 원소에게는 공손찬을 칠 군사와 군량을 내주겠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먼저 여포를 공격해서 커다란 골칫거리 하나를 없애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알겠다. 그리하마. 서둘러 소패 유공에게 함께 여포를 치자는 전가를 넣어라. 유비는 조조의 서찰을 받자마자 여포 치는 일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답장을 썼다. 그런데 허도로 그 편지를 가져가던 사자가 소패성을 염탐하던 진궁에게 사로잡혀 모든 일이 탄로나고 말았다. 유비의 편지를 전해받은 여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나쁜 놈들, 내가 당장 유비부터 해치워주마. 여포는 급히 군사를 일으켜 소패를 공격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공격에 소패는 금세 쑥대밭으로 변했고 유비를 비롯한 여러 장수들은 조조가 있는 곳으로 달아나는 신세가 되었다. 그제야 여포는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고순 장유에게 소패성을 지키게 한 뒤 서주로 돌아갔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조인이 이끄는 조조의 군사가 소패를 공격하는 바람에 여포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여포는 진등의 보좌를 받으며 소패를 되찾으려는 조인에 맞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으나 웬일인지 번번이 싸움에서 지며 점점 수세에 몰렸다. 그런데 그때 여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이 서주성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진등의 아버지 진규가 여포의 뒤통수를 칠 음모를 현실에 옮기고 있었던 것이다. 성문을 굳게 걸어 잠가라. 머지않아 여포가 돌아올 것인데 절대로 성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사실 진등은 얼마 전부터 조조의 편에 서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래서 조조가 곧 서주성을 공격할 것이라는 소문을 퍼뜨리며 여포가 자신의 식구들을 미리 합의성에 이주시키도록 했다. 그것은 서주성에서 여포의 가족과 신복들을 쫓아내려는 계략이었다. 그런 뒤 진등은 여포가 다시 소패로 떠나면 서주성의 성문을 굳게 잠그라고 아버지 진규에게 당부했던 것이다. 이미 유비의 사람이 된 미축 역시 진등과 진규가 여포의 무리를 내몰고 서주성을 장악하는 데 힘을 보탰다. 물론 여포가 조인을 물리치기 위해 소패로 향했을 때 진등이 보좌를 자임한 것도 다 사전에 계획된 일이었다. 진등은 좌우했다. 진등은 그곳에서 여포의 작전을 조인에게 누설하며 전투의 승패를 좌우했다. 그와 같은 책략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착착 진행되었고 결국 소패를 빼앗긴 채 퇴각한 여포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문전박대의 쓴맛을 보게 되었다. 진등은 이미 서주성으로 후퇴하는 여포의 행렬에서 빠져나와 조인이 점령한 소패성에 몸을 숨긴 상태였다. 그러니까 여포와 진규와 미축이 장악한 서주성과 조인과 진등이 점령한 소패성 사이에서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되어버린 것이다. 분하다. 내가 놈들에게 이토록 철저히 속아 넘어갈 줄이야. 여포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혼잣말을 내뱉었다. 이제 그가 갈 곳은 가족과 신복들이 있는 합의성뿐이었다. 진군과 고순 장유 정도를 제외하면 많은 장수들이 뿔뿔이 곁을 떠나 합의성으로 향하는 여포의 행렬이 무척 초라해 보였다. 그로부터 두어 달의 시간이 흘렀다. 여포는 합의성의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근 뒤 술과 여색에 빠져 세월을 탕진했다. 성문 밖에는 조조의 군사가 진을 치고 있었지만 여포는 스스로 좁은 성 안에 자신을 가둔 채 부하들에게 아무런 희망도 제시하지 못했다. 조조의 가까이 계략에 따라 수공을 펼쳤을 때도 술에 취해 병사들을 제대로 지휘할 수 없었다. 합의성이 대부분 물바다가 되어 동쪽 문만 멀쩡했는데 늦게나마 정신을 차리는 대신 부하 장수들만 꾸짖으며 화풀이를 해댔던 것이다. 오히려 자기는 적토마가 있으니 성 전체가 물에 잠겨도 빠져나갈 수 있다는 망발을 해대기도 했다. 한때 누구도 감히 대적하지 못했던 용장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자 순식간에 한심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다 보니 그를 따르던 신복들의 마음이 하나둘 멀어져 갔다. 급기야 그들 가운데
송원 위속이 배반을 모의하기 시작했다. 유장군을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중궁으로 모실 수 없어. 그는 부하들의 생명조차 내팽개치는 무책임한 장수가 되어버렸단 말이오. 내 생각도 같소. 이렇게 있다가 개죽음을 당할 바에는 결단을 내립시다. 그들이 말하는 결단이란 여포를 조조에게 넘기는 대가로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었다. 며칠 후 조조의 군사가 다시 합의성을 공격했을 때 그들은 마침내 거사를 실행에 옮겼다. 이른 아침부터 전투를 치르느라 피곤해진 여포가 양쪽 진영이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든 틈을 타 낮잠에 빠져들었다. 바로 그때를 놓치지 않고 후성과 송원, 위속이 여포의 몸을 밧줄로 꽁꽁 묶은 것이다. 이놈들 뭐하는 짓이냐? 그제야 잠에서 깬 여포가 밧줄을 풀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방천하극은 이미 멀찍이 치워져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다. 후성과 송원, 위속은 여포의 호통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 계획을 차례로 실행했다. 먼저 굳게 닫아두었던 성문을 활짝 열어 조조의 병사들이 쉽게 성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했다. 그들은 얼마 전부터 조조 측과 내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문이 열리자마자 하우현 장군이 이끄는 병사들이 물밀듯이 밀려들었다. 왜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영문을 알 리 없는 고순과 장효가 죽기를 각오하고 맞서 싸웠지만 곧 포로로 붙잡히는 신세가 되었다. 고순과 장효처럼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진국 역시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한 채 사로잡히고 말았다. 그렇게 합의성은 조조에게 함락되었다. 후성과 송원 위속은 밧줄에 묶인 여포를 조조 앞에 데려간 뒤 머리를 조아렸다. 이제 장군께서 저희의 주공이십니다. 조조는 후성과 송원 위속을 비롯해 자신에게 투항한 여포의 사람들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조조의 곁에는 유비가 앉아 있었는데 그 뒤에 관우와 장비가 두 눈을 부릅뜨고 서 있어 남다른 위용을 뽐냈다. 누가 보아도 유비의 입지가 매우 탄탄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때 여포가 예전의 기계를 찾아볼 수 없는 유약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조장군 밧줄이 몸을 조여 아프니 약간만 느슨하게 해주시오. 그러자 조조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천하의 여포가 그런 부탁을 하는구나. 하지만 붙잡힌 호랑이라고 해서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지. 미안하지만 너의 청을 들어줄 순 없다. 여포의 뒤를 이어 진궁도 조조 앞에 끌려왔다. 그는 여포와 같이 밧줄에 꽁꽁 묶인 처지였으나 눈빛만은 여전히 번뜩였다. 너는 일찍이 내 사람이 될 기회가 있었다. 그것을 마다하고 여포에게 가더니 이런 꼴을 당하고 마는구나. 조조는 내심 진공이 용서해달라며 매달리기를 바랐다. 그러면 자기 수하에 들일 용의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진공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나는 그날 당신을 떠난 것에 대해 절대 후회하지 않소. 슬기롭지 못한 주공을 모실 순 있어도 음흉하고 포악한 자를 상전으로 떠받들 수는 없기 때문이요. 그 말에 조조는 진공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안타까움을 감춘 채 진궁의 목을 치라고 부하들에게 명했다. 그 광경을 본 여포가 갑자기 비굴한 목소리로 조조에게 애원했다. 조장군 부디 목숨만 살려주시오. 부탁이오. 그야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었다. 세상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용맹했던 여포가 목숨을 구걸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조조가 옆에 앉은 유비를 바라보며 물었다. 이자를 어쩌면 좋겠소, 유공? 조조는 유비의 뜻대로 여포를 처리할 생각이었다. 유비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고 하면 못 이기는 척 그의 의견을 따를 작정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유비는 단호했다. 지난날 여포는 2명의 양부를 배신한 전력이 있는 자입니다. 그 말은 여포를 살려두지 말라는 의미였다. 조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여포가 유비를 바라보며 원망을 쏟아냈다. 유공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기령의 군사가 공을 공격해 왔을 때 내가 기지를 발휘해 구해준 것을 잊었단 말이오. 그때 누군가가 여포의 이름을 부르며 큰 소리로 꾸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한심한 놈, 그깟 죽음이 두려워 그토록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느냐?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장효였다.
그는 조조의 신문을 받기 위해 끌려오다가 때마침 목숨을 살려달라며 애원하는 여포의 모습을 보고 화가 치밀어 소리를 내질렀던 것이다. 여포는 부하 장수였던 장효를 돌아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결국 여포는 조조의 명에 따라 목이 베어지고 말았다. 천하의 영웅이 되기를 꿈꿨던 호걸 하나가 또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된 것이다. 그의 머리는 시장거리에 효수되어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 그 후에도 장효는 조조에게 굴복하지 않았다. 목숨을 구걸하기는커녕 오히려 빨리 죽여 더 이상 치욕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며 조조에게 당당히 요구했다. 그 모습을 본 유비가 조조의 귀에 속삭였다. 장효는 아까운 인물입니다. 승상 그를 살려 곁에 두시면 훗날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도 조조는 유비의 의견을 따랐다. 그래서 직접 장효의 몸을 묶은 밧줄을 풀며 손을 내밀었다. 장효는 진심으로 죽기를 각오했지만 그와 같은 조조의 호의에 마음을 열 수밖에 없었다. 그는 뜨거운 눈물로 조조에게 충성을 다짐했다. 합의성을 점령하고 여포를 처단한 조조는 곧 허도로 향했다. 그의 곁에는 이번에도 유비가 자리했다. 조조의 행렬이 서주를 통과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달려나와 목청 높여 유비의 이름을 외쳤다. 그 광경을 지켜보는 조조의 얼굴이 순간 싸늘하게 굳었다. 유비를 향한 사람들의 관심은 허도에서도 계속됐다. 특히 헌제는 황족인 유비가 숙부벌이 된다며 예의를 갖추기까지 하면서 의성정우라는 자기와 함께 자장군에 임명했다. 사실 조조는 유비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오랜 시간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많은 백성들이 유비에게 환호하고 황제마저 의지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조조는 점점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다. 조조의 부하 장수들도 유비가 못마땅하기 마찬가지였다. 그 무렵 중국 땅의 가장 막강한 세력을 여전히 조조가 차지하고 있었다. 그는 산동에서 섬서를 거쳐 황하 유역까지 손을 뻗친 상태였다. 무엇보다 황실의 권력을 움켜쥔 까닭에 그야말로 조조는 최고의 권력자라고 할 만했다. 하북의 원소, 강동의 손책, 회남의 원술, 형주의 유표 등이 나름 세력을 형성했지만 아직 그와 비교할 수준이 아니었다. 하지만 조조는 각지의 호걸들에게서 한시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특히 유비는 원소나 선책, 원술만큼 세력을 갖추지 못했지만 늘 예의주시해야 하는 인물이었다. 누구나 인정할 만큼 완전한 자기 사람이 되면 모를까 호랑이의 발톱을 감추고 고양이 행세를 하는 것으로 여겼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조조는 황제와 사냥을 나가면서 유비도 함께 갈 것을 권했다. 그날의 행사는 10만의 병사가 동원되어 사냥감 몰이를 할 만큼 성대하게 치렀는데 황제보다 조조가 더 주인공 같았다. 그는 화려한 옷차림에 명마를 타고 수많은 부하 장수들을 거느려 황제 이상으로 위용을 뽐냈던 것이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헌제가 커다란 수사슴을 발견하고 활을 쏘았다. 하지만 화살은 터무니없이 빗나가 수사슴이 자신을 공격하는 기척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조가 웃음을 터뜨리는 바람에 헌제가 몹시 민망해했다. 나는 사냥에 영 소질이 없나 보. 이번에는 승상이 한번 해보시오. 헌제는 황제가 쏘는 보군과 황금촉이 달린 화살을 조조에게 건넸다. 그러자 조조는 사양하는 기색도 없이 그것을 받아 수사슴을 겨누었다. 잘 보십시오, 폐하. 활은 이렇게 쏘는 것입니다. 조조가 쏜 화살은 바람 소리를 내며 커다란 수사슴의 머리를 꿰뚫었다. 그 자리에서 풀썩 쓰러진 수사슴은 비명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그것을 본 병사들이 두 팔을 치켜들며 환호했다. 황제폐하 만세, 황제폐하 만세. 병사들은 황금촉이 달린 화살을 보고 헌제가 화살을 쏜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조조가 보인 행동이 더 가관이었다. 그는 마치 자신이 황제라도 되는 양 병사들 앞으로 나아가 손을 흔들면서 환호에 답했다. 내가 저자를 당장 황제 앞에서 안아 모인
으로 행동하는 조조를 지켜보는 관우가 청룡 언얼도를 움켜쥐었다. 그 순간 유비가 그의 팔을 잡으며 만류했다. 참아라 관우야. 지금은 승상의 세상이 아니더냐. 그날의 사냥 행사는 오직 조조를 위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